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나 준비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길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뻔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강의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자세인데, 과거의 상황을 각인시키도록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과거를 빨리 잊어요. 너무 빨리 잊습니다. 이미 우리 임대차 3법이 2년 전에, 지금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미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3법 상황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시장이 그려졌는지 이 상황을 벌써 잊고, 임대차 3법은 오히려 뭐 좋은 제도다, 아니면 그냥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등장에서 있었던 이미 그러니까 21년 말까지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을 이미 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전세 난 상황은 지금 아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이 느낌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전세 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심각한 상황인데, 그 난 상황이 벌어졌던 거를 그냥 일상생활 뭐 아주 평이한 상황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러면은 그 다음 시장이 올 거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원인이 돼서, 과거에서 원인이 돼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현재가 원인이 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원인이 없어지는 거거든. 원인이 없어지는 거를 자꾸 현상만 보면은 결과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이해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정부를 이해할 때 과거 상황을 이해해야 정부의 정책이 왜 그때 뭐가 나왔는지를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어떤 이제 음모 같은 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국민의힘이 규제를 막 풀어주고 있어요. 그럼 규제를 왜 풀어줬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규제를 풀어줬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제를 풀어주는 행위는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만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풀어줬을 때 당시로 돌아가서 상황을 보면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풀어주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라가 위기로 가는 겁니다. 둔촌주공 사태만 봐도, 둔촌주공이 처음 분양을 할 때 어떤 상태였냐면,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그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게 박살이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둔촌주공이 무슨 지급보증이나 이런 게 또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둔촌주공이 분양이 안 되면 진짜 이 한 현장 때문에 나라가 어떤 IMF나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뭔가 지원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둔촌주공은 분양이 잘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부는 그때 상황에 그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는데 느닷없이 이런 정책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 지금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락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를 통해서 또 부양을 해가지고 상승시키겠네, 막 물분을 토하죠. 근데 정부가 이거를 괜히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무주택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역전세가 남으로 인해서 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보증금이 현금으로 집에다 쌓아놓는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 약간이나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반환 보증 대출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상승으로 연결시켜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꾸 이제 왜곡된 시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으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인터뷰를 하는데 생각 외로 과거 상황을 정말 많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과거 상황과 현재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쭉 연결고리가 되면서 현재를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일반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별로 없어요. 과거 상황은 별개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항상
유명한 그 주식 일화가 있죠. 예, 항상 이때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과거 상황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시장은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과거를 빨리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좀 기록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 제가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 하면서 과거에 이런 때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 같은 거를 현재 상황, 현재의 시장 상황과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놓는 것도 좋은 부동산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잊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된 시장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빨리 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를 빨리 잊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런 특징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거봐 내 말이 맞지. 거봐 내 말이 맞지가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사실 하락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하락론자들이 언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하락한다라고 한 2016년, 17년부터 막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거봐 내 말이 맞지. 이거는 뭔가 내용이 이상하죠. 뭐냐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폭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싹 무시하고 거봐 이제 하락하지.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냥 자기 말에 신빙성만 부여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이제 부류에는 속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나온 과정에서 혹시라도 틀린 게 있었는지, 내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했었는데 한다고 한 시점 이후에 상승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락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진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대부분은 상승한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상승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또 상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완전한 또 상승은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자기 말이 맞는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시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 중심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원인을 얘기하면 대부분 다 금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에 엄청난 고금리로 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금리 때문이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 하락을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뭐냐면 근본적인 처음 출발에 그 영향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 영향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맞는 거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약간의 어폐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하락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2021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2021년 말에는 냉정하게 돌아가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금리의 급등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 2022년 아마 1월, 2월 이 정도부터 이미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2021년 9월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하락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시장은 하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하락 원인에는 금리가 없었어요. 금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 분석할 때 오류를 겪게 됩니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변화를 주는 그 시점에 강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락한 상황에서는 그거에 맞는 상황만 벌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금리가 만약에 안 올랐으면 이분들은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지 않았어도 이미 그때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정도의 차이. 이거를 확연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과거를 잊는 분들은 과거를 잊으면요. 이게 바로 이런 상황이 돼요. 과거를 잊으면. 왜냐하면 2021년 하락 상황을 지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되는 상황만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전. 그러면 그게 뭐냐? 그때 원인을 찾는 거죠. 그때 뭐냐? 금리가 막 오르고 있었어요. 좀 지나서 금리 안정되고 있는데 막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하락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딱 답이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구.
사람들은 인구를 가지고 이제 하락 요인을 설명하려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물론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지만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지금 이 시간에 줄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인구론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락장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나면 제가 이게 아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몇 년 지난 후에 분명히 이제 인구 가지고 하락 요인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과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과거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에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원인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익숙해 있어요. 이거에. 과거의 연결고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때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남들한테 그냥 이 말하기 쉬운 용도로 쓰이는 게 뭐냐면 현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원인을 갖다가 하락 원인이나 아니면 상승 원인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시장을 절대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그냥 이게 내가 맞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그 중심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과거를 빨리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각인을 해야 돼요. 각인을.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택을 실수요 관점에서 보지 말자. 이거는 참 민감한 얘기인데요. 민감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집을 실수요 관점에서 안 볼 수가 있느냐. 근데 실수요 관점에서 자꾸 보면요. 제가 보니까 착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시장은 이미 실수요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실수요라고 착각을 해서 시장 분석을 하고 내가 목표도 세우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착각을 일으키느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수요를 착각하게 돼요. 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은 시장 분석을 할 때 인구와 연결을 많이 시켜요. 예를 들면 뭐냐?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 주변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이 주변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정말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의 핵심적인 거는 실수요 관점이에요. 이사를 오는 사람은 집을 살 것이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일자리가 막 넘쳐나려고 하는데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하나도 안 삽니다. 그냥 임대로 들어와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뒤에 다음 과정에서 전세에 관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전세가와 매매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연관성이 약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사를 하고 집을 보유를 할 때 임대 방식이 있고 매매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실수요 관점에서 보면 임대나 매매 관점은 버려버려요. 그냥 다 매매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소유라는 그런 명제, 이 단어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집이라는 관점을 버려야 돼요. 집이라는 관점. 먼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집이지만 집은 투자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로도 할 수 있고 임대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대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갈 사람이 임대로 가게 되면 매매 수요는 없어지고 임대 수요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와 이렇게 자꾸 결합하면 되게 뭐냐면 2021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을 얘기했어요. 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 뭐냐면 실소유 관점입니다. 실소유 관점. 그러니까 저는 이때 수요가 가수요라고 얘기했어요. 가수요는 뭐죠?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고 뭔가 가짜죠. 수요는 많아졌는데 이거는 가짜 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수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안 오면 언제든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 수요예요. 근데 신기하게 2021년 말부터 이 엄청났던 수요가 갑자기 진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 전까지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지금 집은 무조건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 관점에서 자꾸 시장을 바라보니까 이 수요를 진짜 수요, 가수요인지 진짜 수요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요는 다 진짜 수요인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니까.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다 진짜 수요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당위나 정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뭐냐면 뭐 시민단체나 정부나 항상 실거주는 뭔가 이게 용인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권장하거나 이런 걸로 쓰이죠. 근데 이게 시장을 막 왜곡시키는 행위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막 실거주를 뭔가 방해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실거주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었어요. 어떻게 실거주를 못하게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냐면 당위 관점이에요. 정의나. 이렇게 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수요의 목적도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착각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실거주라고 하는데 속에 숨어있는 목적은 뭐냐?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입니다. 여러분 시세 차익이 없는 집을 매매를 할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부동산 시장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데 당연한데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전세로 살면 얼마나 유리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요의 목적이 진짜 시세 차익이라는 목적이 진짜 이 속에 완전히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방어적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투기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투기라고 막 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시세 차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들이 다 욕을 해요. 그걸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투자자들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집 하나 사려고 하는, 집 하나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당당하게 내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적이에요. 방어적. 나는 실거주입니다. 라고 정말 나는 시세 차익에는 아주 목적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근데요, 물어봐요. 오를 겁니까? 이게 언제 오를까요? 맨날 물어봐요. 이게 뭐냐? 아니 실거주면 가서 사시라고요. 얘기를 해도 아니 그래도 싸게 사면 좋잖아요. 맨날 이래. 근데 자 여기서 싸게 사면 정말 합리적이죠. 싸게 사면 좋지 않아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분이 정말 이건 이제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던 게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마어마하게 싸죠.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지금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언젠가는 바로 올라가겠네. 이게 깔려 있는데 자 제가 전제를 강하게 더 볼게요. 3억에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3억짜리 집을 살까요? 혹시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안 오를 게 확신되잖아요. 안 사요. 왜냐하면 3억짜리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2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를 배우면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집을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집을 사고 나면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기를 자꾸 찾는 게 뭐냐면 이 싸다의 개념이 싸서 유지되고 이 관점이 아니고 싸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게 너무 방어적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이걸 몰라요. 그냥 나는 진짜 합리적인 행동을 그냥 싸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싸게 사는 거는 바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는 걸 이미 그 사람한테는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실수가 이제 언제 나오느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론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인구론. 상승장 때 인구론의 함정은 뭐였냐면 세대수 증가예요. 세대수 증가. 그러니까 인구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럴듯한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봤더니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네. 이걸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대수도 이제 감소하는 때가 되면 뭘로 설명하려는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세대수도 이제 좀 있으면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증가할 수 없어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왜냐하면 다 결혼도 하고 합쳐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가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합쳐지고 다 혼자만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거, 생물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합쳐져야 종족 번식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합쳐지는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무조건 늘어나지만 않아요. 제 결론은 뭐냐면 실거주는 1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실거주는 1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에 있냐면 바로 전세에 있습니다. 전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집에 대한 관점이 뭐가 생겼냐면 절대 집으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집으로 손해보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실소유라는 건요. 손해보는 걸 감수할 수 있는 게 실소유입니다. 실소유 중에 손해보지 않는 감가가 되는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투자 관점입니다.
주식 사는데 여러분 떨어지는 거 바라고 삽니까? 떨어지는 거 인정하고 삽니까? 떨어질 거 확실한데 삽니까? 안 사죠. 왜? 투자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근데 자동차 살 때 여러분들 자동차 값 떨어지면 막 분노하고 자동차 값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한테 열내고 막 이럽니까? 당연히 자동차 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실소유입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는 일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비트코인 매수자 있죠. 비트코인이 뭡니까? 가상화폐죠. 그러면 자, 원래 목적으로 사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화폐 기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이 실용도는 비트코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투기 시장화 되면 그렇습니다. 원래 수요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오로지 시세 차익용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투기 시장화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투기 시장화 되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비트코인 갖고 토론한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전문가와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비트코인 전문가는 정말 뭐 화폐 기능이나 블록체인의 뭐 미래 기술적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 시장을 굉장히 뭐 안정적이고 뭐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반한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게 투기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 투기라는 얘기를 하면요 사람이 방어적이 돼. 방어적. 왜냐하면 나쁜 용어기 욕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제 대중심리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투기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소유의 관점은 진짜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다 뭐냐? 시세 차익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임대로 거주를 할까? 내가 샀으니까 매매로 샀으니까 거주를 할까? 이 관점에서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관점은요 계속 강의를 이제 지금 수십 시간을 강의를 할 건데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공식은 외워가지고 대입을 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제가 간간히 수학 공식처럼 이건 대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무조건 언제든지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완전히 외워서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건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원칙은 각인시켜 놓고 시장을 분석할 때 공부할 때 계속 이거를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트로 과정이었는데 인트로가 이렇게 긴 거는 처음 보셨다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와 좀 다른데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합리적인 원인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다 깨줄 겁니다. 이걸 깨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